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값싼 대체제라며 무시당하던 한국 무기. 그런데 지금은 강대국들조차 먼저 줄 서서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호주,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독일과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무기 시장을 이제 한국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무기 싹 다 퍼가는 강대국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바움입니다. 독일 국방부 방산전략국 부국장이자 라인메탈 자문위원으로 20년 동안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독일 무기를 판매해왔죠. 그런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업무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보좌관 한스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국장님, 폴란드 관련 긴급 보고입니다. 무심코 받아든 서류에는 믿기 힘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K2 전차 180대 구매 계약 체결. 금액 5조 원 규모.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 네.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아닌 K2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독일의 뒤를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나토의 동부 전선이자 우리의 핵심 안보 파트너죠. 그런 폴란드가 우리 레오파르트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스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모두 한국에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와 맺은 관계, 쌓아온 신뢰는 무엇이었나? 갑자기 한국산으로 갈아타다니.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했나?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성능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조건에서 한국이 더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인가요? 불쾌했습니다. 제 경력 20년 동안 한국은 늘 저가. 대체제 정도로만 혹은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살 여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옵션 정도로만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폴란드 같은 유럽 핵심 국가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니.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자료를 살펴보며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방산의 빠른 납기와 성능, 그리고 현지 생산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읽으며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전쟁 위협이 현실인 나라입니다.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을 넘어선 무언가가 시작된 건가? 제 경력에 처음으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소식이 우리 부서를 충격에 빠뜨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집트가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스가 보고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호주가 방산협력국으로 한국을 지정했습니다. K9 자주포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유럽, 중동, 그리고 이제는 호주까지.
지난 20년간 우리 독일이 공들여 쌓아온 시장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부하 직원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기 싫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합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분석팀장 베르너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산 무기 구매 요청국이 급증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납기 준수율, 가격 경쟁력, 성능의 균형입니다. 스크린을 통해 각국의 구매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입찰 공고도 내기 전에 한국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더군요. 그것도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말이죠. 그들이 퍼간 게 아닙니다. 베르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국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죠. 한국이라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독일과 미국 무기를 조립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됐다니. 다음 주 방산전략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국장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국방조달청 고위 책임자들도 참석합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독일 방산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몰래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최근 개발된 KF-21 전투기까지. 사양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저평가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약속한 일정 내에 납품을 완료하는 신뢰성이었습니다. 대형 방산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연이 한국 업체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게다가 현지 생산 비율도 높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실전을 염두에 둔 무기 체계를 구축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무기가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실전 효용성에 집중했던 거죠. 밤이 깊어가는데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호주. 이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죠.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말이죠. 특별 보고서를 작성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호주가 독일제 장갑차 대신 한국의 레드백을 최종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호주는 독일의 주요 방산 파트너였는데 이제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겁니다. 베를린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페이 웨그만의 임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레드백 쇼크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며 대표가 말했습니다. 호주가 우리 복서 장갑차 대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계약 하나를 잃은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20년간의 호주 방산 시장 진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레드백이 성능이 더 뛰어났나요? 리포트를 읽던 기술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우리 복서가 약간 앞섭니다. 하지만 호주는 전체 패키지를 평가했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 기술 이전, 납기, 그리고 말을 멈추길래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지원 약속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방산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이 가득 찼습니다. 제 안에선 불쾌감이 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기술력으로 승부했습니다. 최고 품질, 최고 성능이 우리의 무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네요. 이건 이제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협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바움 국장님, 너무 과장된 평가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까지 모두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나둘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거칠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무기 체계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ADEX 방산 전시회가 좋은 기회일 겁니다. 이례적인 제안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게 실체를 파악해야 할 때였죠. 호텔방에 누워 호주 국방부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위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한 다음 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베르너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국장님,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입니다. 중동은 제가 15년간 공들인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독일 방산업계의 보석과도 같은 고객이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천궁2 대공 미사일 체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베르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입니다.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흘렀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언제부터 협상했던 겁니까? 6개월 전부터라고 합니다.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직접 리야드를 방문해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었죠. 그들은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한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계약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구도가 바뀌는 거야. 베르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함께 현지 생산 라인 설립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향후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독일 방산업계가 이렇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니. 40억 달러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20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슈미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얕봤습니다.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고 조립 수준의 이전만 허용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추월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죠. 게다가 납기도 빨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다음 날 한국 서울로 떠나기 전에 최종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솔직히 말하게. 회사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 어떻게 보나?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여 저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그들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습니다. 20년 방산 경력의 아시아는 주로 일본과 대만만 방문했었고 한국은 항상 제 레이더 밖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네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ADEX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규모에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자리 잡았지만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 업체들의 부스였죠. 이렇게 큰 전시회였나요? 동행한 한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규모가 2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한스가 답했습니다. 특히 외국 바이어들의 방문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FA-50은 이미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등에 수출되었으며 생존성과 비용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히 좋은 성능의 현실적인 가격과 납기를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죠. 다음으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바로 그 전차였죠. 기술 담당자가 자신있게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K2는 우리 국경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은 산악지형이 많아 기동성과 화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했죠. 전차 내부를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실용성과 현장 운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와 천공2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우디가 40억 달러를 지불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사모의 시연을 지켜보니 왜 그들이 선택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같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옆에 있던 한스가 물었습니다. 이 무기들 왜 이렇게 진짜 같지? 말만 무기가 아니야. 하루 종일 전시회를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 효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구였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방산의 특징 1. 실전 중심 접근법 2. 신속한 납기 3. 포괄적 파트너십 제안. 다음 날 저는 한국방산 엔지니어와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를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날 물어볼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그들의 성공 비결을 진지하게 배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수석 엔지니어 김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한국방산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호텔 카페에서 마주 앉자 그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독일 기술이 저희의 롤모델이었죠.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한국 무기가 이렇게 빠르게 세계 시장을 점유하게 됐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데도 말이죠. 김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바움 국장님, 한국은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저희에게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70년간 휴전 상태로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이론이 아닌 실전을 위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실전을 위한 무기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합니다. 무기가 필요할 때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복잡한 기술로 완벽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95% 성능으로 100% 작동하는 무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말이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작동하는 무기입니다. 김정호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방산 수출을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닌 관계 구축으로 봅니다. 구매국의 미래 방위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거죠. 폴란드의 K2 전차를 판매할 때도 단순히 전차를 넘긴 게 아니라 현지 생산 체계 구축과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호주와 사우디가 언급했던 전체 패키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방산은 원래 비용이 높은 산업인데요. 김정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장기적 안목 때문입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죠. 초기에는 수익률을 낮춰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수합니다. 또한 군과 방산업체,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삼각체계가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독일은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며 높은 가격을 정당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 접근으로 충분히 좋은 무기를 만들어 시장을 장악했죠. 호텔방에 누워 오늘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쌓았고 그들은 생존을 걸었군요.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게 방산은 산업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세계 시장에서 승패를 가르고 있었죠.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갑니다.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은 이미 우리의 경쟁자를 넘어 우리가 배워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특별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최고위 방산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제 보고서가 앞으로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마르쿠스,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나? 회의를 주재하는 슈미트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ADEX에서 찍은 사진들,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제 분석을 담은 슬라이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체계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나 후발주자의 추격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중심의 설계 철학. 둘째, 구매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셋째,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통한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입니다. 화면에 전시회에서 찍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무기들은 기술적으로는 우리 제품보다 약간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환경에서의 운용성, 정비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협약 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생산 시설 설립,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프로젝트, 심지어 구매국의 방산 수출 지원까지 약속합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라 동맹 구축입니다. 갑자기 라인메탈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처럼 못합니까? 우리도 그런 접근법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하는 대상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방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위안이 되는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를 세계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매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한스가 물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어. 방산전략국 부국장실, 베를린 오후 11시 37분.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빈 문서가 켜져 있었고 제목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지금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 제목을 쓰는 것만으로도 20년 방산 경력에서 가장 큰 자존심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개인적 관찰과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독일 방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의 부상입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무기를 선호했던 국가들이 한국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김정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실전 중심의 설계 철학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만 복잡한 시스템보다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를 개발했죠.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너무 자만했던 걸까?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방산업계는 기술적 우수성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구매자들은 단순한 기술 사양을 넘어 총체적인 방위 솔루션을 원합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수출 전략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법. 구매국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만심을 버리고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잃어갈 것인가.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력에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를 퍼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원해서 찾아가서 사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경쟁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실전 중심 접근법, 고객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말이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인쇄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가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닌 세계가 선호하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쿠스, 어제부터 계속 사무실이었어요?
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했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의 새로운 여정, 그리고 제 개인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 전 세계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을 제치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했고, 호주는 독일 레오파르트 계열 장갑차 대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초로 K9을 도입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40억 달러 규모의 대공방어 체계, 천궁2를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대체제가 아닌 선택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빠릅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